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는 어떤 걸 짚어볼 거냐면, 안 그래도 오늘 저도 오전에 저는 이제 밤 방송을 하니까 점심쯤 출근을 하게 되는데, 나올 때 갑자기 좀 놀랐던 뉴스가 중국 수출이 14% 넘게 감소했다. 그게 2020년 2월 이래 최대 폭의 감소다. 그리고 딱 떠올려 보니까 2020년 2월에 우리 뭐 하고 있었지? 막 팬데믹이 엄청 그러면서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다 멈췄던 그때 아닌가? 근데 그때만큼 수출이 줄었다고 중국이 지금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제의 이런 그 부진이 사실 중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매크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진짜 놀랐어요. 안 놀라셨어요? 예, 뭐 워낙 요새 중국에 대해서 모든 지표가 다 놀라워서. 그렇긴 하죠. 놀라움에 면역됐습니다 지금. 일단 중국 지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수출 지표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예, 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네.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미국 얘기랑 언제나 다 비슷한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중국 얘기를 갖고 왔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중국의 이제 수출 지표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컨트리 가든이라는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가 또 채무 불이행을 오늘 또 하면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네네. 그게 오늘 우리나라 장에도 적지 않아 조금 영향을 좀 미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저녁에 또 뉴스 하나가 들린 게 이탈리아가 정부가 그 은행들 이익에 대해서 네네. 세금 부과한다는 40% 부과한다는 원샷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요? 한 차례 한 번에 윈드폴 텍스라고 해서 네네. 횡재세죠. 이번에 너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로 떼가겠다라는 이제에서 오늘 이탈리아 은행 주가들이 아주 곤두박질을 좀 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 은행 주가들은 또 딴 이유 때문에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긴 한데 무디스가 이제 신용등급 강정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별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게 대분적이고 미국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그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보면서 사실 제가 하나 좀 걱정이 됐던 게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좀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부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또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닌가. 네네. 우리가 2011년에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렸지만 결국에 가서 화를 입은 거는 유럽이 사실은 더 화를 입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깨름칙한 면이 사실은 적지 않아 좀 있었던데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컨트리 가든은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이제 중국의 이런 부채 문제가 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정부가 세금을 띈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정 수입이라든지 이런 줄어들고 지출은 많으니까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하는 어떤 역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청구서들이 자꾸만 날라오는 듯한 부채에 대한 청구서들이 자꾸만 날라오는 듯한 어떤 느낌이 좀 있어서 아까도 신용등급 얘기도 미국 신용등급도 그 은행들 신용등급도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부채에 대한 어떤 그 청구서를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조금 이제 불안감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안 그래도 골디락스니 경기 연착륙이니 침체는 오래 없다느니 그리고 계속 그 아이비들은 그 연말 S&P 500 목표치를 하나씩 올리고 있고 그동안 약세론자들은 반성문 쓰면서 내가 잘못 봤다 이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이 좀 미온적인 것들은 약간 그 부채 청구서 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어 보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국 금리가 오늘은 사실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앞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4% 이하로 10년물자 사실 다 장중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라는 부분 자체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4%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또 다른 부채의 청구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업들은 사실은 계속 이제 부채가 계속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자 지출이 많을 거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시장에 부담을 좀 준다라는 측면에서 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저도 뭐 연초부터 계속 미국 경기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그 기조가 틀린 부분들은 아닌데 네네.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조금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조금 미국 경기가 이런 식으로 만약 이제 미국 9월달에 금리 인상 동결이 안 되고 뭐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연말 가서 미국 경기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뭐 골디락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여하튼 미국 경기가 내년에 성장률 자체가 올해보다 안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8월, 9월 뭐 이제 내일 중국 이제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중국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이러한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후에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떤 행보를 할지라는 부분이 하나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목요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미국 9월달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것이 뭐 금리가 한 차례 올라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국채 금리 자체가 계속 고공에서 이렇게 딱 멈춰 네네.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7월, 8월, 9월 쪽에서의 어떤 흐름, 뭐 잭슨홀 미팅도 또 있고요. 그래서 네네. 조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채와 관련돼서 조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국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내일 발표될 그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두께.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이 마이너스- MOM으로 마이너스 0.4. 아니요, 전년도 대비로 마이너스 0.4. 전년 동월 대비 예. 마이너스 0.4%.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4%. 지난달에 5. 생산자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난리인데 물가 때문에 중국 뭐 우리가 생산자 물가야 뭐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까지도 사실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국 경기가 뭔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돈도 이게 좀 벌리고 그러면 고금리도 이자도 낼 법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소득이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해서 저도 전세자금 대출 이 대출금이 지금 2배가 늘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좀 소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늘 것처럼 기대가 되면입니다. 늘지 않았어요. 예. 기대가 되면 그나마 좀 낼 수 있을 텐데 돈을 앞으로 더 못 벌 것 같은데 이자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금리 전망은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할 것 같으세요? 금리는? 아니 저는 좀 완만하게 하락은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네. 이제 기폭제가 될 것이 이제 일단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야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또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눈물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 스텝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동결 또 뭐 22도 결국 그러면 동참을 하겠죠. 뭐 그렇게 돼야 사실은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지금 미국의 성장률만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우리가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당분간은 좀 쉽지가 않은 뭐 지금 3분기 성장률 아직 뭐 지표가 몇 개 안 나온 거긴 하지만 미국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거의 뭐 3% 이상. 9반대를 하는 네. 거니까 뭐 2분기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대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금리 자체가 사실은 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대 성장이면 물가 뭐 한 3% 넘게 하면 명목 성장률이 결국 5%가 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한 계산해서 네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니까 사실은 뭐 그것도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금리가 안 돼. 결국 이제 연준에서 했던 스탠스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9월달 금리 인상 여부 자체가 상당히 좀 동결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분위기로 봐서는 뭐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부채에 대한 청구서들 자체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는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또 다른 리스크 자체를 자극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연준이 조금은 좀 관망, 좀 신중한 모드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렇고 시장금리 전망은 예, 시장금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네네. 시장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제 연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56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5 이하로 가면 좋긴 한데 네네. 지금 미국의 성장이 우리가 연착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정하고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뭐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지는 않을 거로 봐서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미국이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년 1분기 말 또는 2분기 쪽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10년물 국채금리 연말 정도 한 3.67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7이면은 그럼 괜찮은 수준이죠. 사실 미국 성장률 생각을 해보면 네네.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과정이 틀려지게 되면 네. 4%대에서 잘 안 내려온다. 네. 그러면 좀 이제 뭔가 좀 근데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그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물가죠. 물가하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지금 뭐 헤드라인 물가 자체는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때문에 좀 들썩들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근원 물가 쪽에서의 하방 압력 자체가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동안 이제 서비스 물가를 견인했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지표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최근에 뭐 고용 시장이 좋긴 한데 그래도 약간은 좀 슬로해진 부분들도 좀 있어서 임금 상승 쪽 그러한 것들 또 공급망 개선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근원 물가 쪽에서 결국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목요일날 나올 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라인 물가보다는 사실 근원 물가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결국 그것이 시장 기대치를 비트하느냐 아니면 좀 하회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반응 자체가 상당히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OM 0.2%, 그다음에 YOY 헤드라인 넘버로 3.3% 이 정도 숫자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좀 못 미치는지. 그러니까 근원을 더 근원으로 보면 지금 몇이었죠? 4.4 YOY가 4.7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MOM 기준은 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MOM도 0.2 정도 콘센서스로 지금 잡고 있는 네네. 알겠습니다. 주거비가 정말 떨어지는 숫자 예, 한번 봐야 그 부분이 되겠고. 결국은 핵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지금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를 좀 준비해 주셨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저희가 뭐 앞서 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축소를 최근에 이제 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가 되는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어서 네네. 뭐 그 부분 뭐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영을 하면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고 2년물 자체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반영하면서 조금은 좀 둔화가 되고 그러니까 하락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폭을 축소로 좀 이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뭐 100bp 이상 벌어졌던 게 지금 한 70bp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이러한 추세로 좀 간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렇고, 근데 이런 스토리가 맞으려면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금리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이런 스토리가 맞으려면 중국 경기는 좀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제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천수답 같은 부분들이어서 아까 서두에 이제 중국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장기 좀 중국 수출 데이트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차트에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 수입 파란색이고요. 오렌지색이 중국의 수입 증가율입니다. 보면 이게 두 개 수입 수출 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던 거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이후를 생각해 보면 4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한 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2014, 15년 요때는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을 했던 때이죠. 공급격에서 구조조정했던 당시 요때도 물가가 디프레였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문제에서 코로나 터지기까지 요때가 또 중국 수출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요번에는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피크 차이나 우리가 중국 경기 계속 안 좋다라는 걸 그냥 통쳐서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부분을 갖고 소위 이제 미중 갈등으로 한 공급망 리스크인데
사실은 이거를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크 차이나라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그 부동산 디벨로퍼의 어떤 파산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중국이 지금 부양이 미직지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지금 워낙 부채가 많아서 공격적으로 좀 부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과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리스크가 터지고 있어서 소위 중국의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 자체가 결국 뭐 수출도 수출이지만 결국 수입 쪽에서 우리는 사실은 중국에 수출을 하는 입장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수입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수입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요게 제가 생산자 물가를 그런데 수출로 가지고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 네네네. 예,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수출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중국 전체 수출하고 대미 수출을 보게 되면 대미 수출이 더 안 좋습니다. 대미 수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수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미국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19년을 피크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EU 수출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네. 올라가는 쪽은 어디냐? 아세안, 러시아, 브라질 이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못 파는 거를 저쪽에 이제 아세안이라든지 특히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중국의 국가별 수출 증가율인데 그러니까 7월 달 기준으로 네네. 러시아 수출은 52%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수출은 지금 그나마 지금 뭐 12 몇 프로 마이너스 나오는 것도 그나마 러시아 수출이 조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지. 네. 만약 이거를 제해놓고 보면 수출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한 20%막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러시아 빼면. 네, 러시아 비중이 뭐 크게 큰 건 아니긴 하지만 네네. 이거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거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리 입장 또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입장에서 안 좋은 거는 중국의 한국과 대만의 수입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로부터 사가는 수입이 그렇죠.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 공급망 자체 전반적인 그 공급 사슬 자체가 뭔가 크게 약화되고 지금 뭔가 잘 작동을 안 한다라니까 네네. 우리나라한테 중간재 이런 거 사다가 원재 최종 배제 말아서 미국에 보내고 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이 결국은 지금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온 중국 수출을 이렇게 뭐 수입까지 포함해서 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이게 중국이 5.5%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5%도 달성할까라는 조금 이제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조금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네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게 좀 경기 부양책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그거 위에는 사실 딱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없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 그 표 다시 한 번만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저도 이때가 떠오르는데 그 중국 구조 조정할 때 글로벌 금융 위기야 누구나 다 아는 네. 거고 그렇죠. 이건 이제 예. 돈 풀어갖고 경기 살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 15년, 16년 중국 구조 조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막 중국의 그 정말 난립해 있는 철강 기업들 막 다 합치고 막 뭐 국영 기업들 다 합병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뭐 그리고 그림자 금융 뭐 없애네 뭐네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조정이 완료되고 나서 좀 회복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미중 무역 갈등이랑 팬데믹도 뭐 돈으로 풀었었고 그러면 이 공급망 리스크는 과연 뭘로 풀리게 될까요?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은 조정해서 풀었고 나머지 그 글로벌 위기들은 돈으로 풀었고 그럼 이번 건은 이것만 꺼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소가 쉽지 않다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망 리기 누구도 생각하기에 이거는 미국과의 갈등을 풀어야 사실은 해결이 그러네요.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또 더구나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뭐 각종 이제 휘토류죠 뭐 이런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어떤 광물 자원에 대해서 수출 규제도 하고 하는 네네. 부분들 자체가 계속 이제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계속해서 지금 강화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문제 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정확하게 돈 풀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네네. 있는데 돈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가 올해 다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부채 문제, 뭐 지금 우리가 헝다 문제로 시작된 이 부채 문제를 결국 못 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것이 지방 정부의 부실 문제하고도 사실은 지금 다 연관이 돼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네. 중국이 여기서 부채를 생각 않고 돈을 더 푼다라는 거는 스스로 더 부채 덩어리를 더 키운다라는 부분 물론 당장은 효과가 있겠죠. 네네. 또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더 심각한 리스크를 좀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돈을 풀기도 사실은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국의 오늘 이 지표를 보면서 제가 수출입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네. 결국 중국이 이러한 수출 절벽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네네.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중국만의 문제냐? 이거는 이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당연히 저도 뭐 얘기를 했고 정부나 누구도 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 하반기 개선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고 대중국 수출이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반도체 업황도 사실은 거기에 상당 부분은 뭐 AI하고는 그건 제해놓고 보면 그거인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다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좀 화면에 다시 한번 보는데 중국 그 수입 증가율하고 네. 전 세계 선진국 제조업 PMI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죠. 네. 그걸 같이 그려봤습니다. 거의 똑같다라는 이제 중국이 사줘야 선진국들의 제조업이 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이 왜 이렇게 쉽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결국 그 뭐 고금리로 인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한편에서 보면 러시아 수출이 지금 막혀 있고 네네. 또 한편에서는 중국과의 수출이 중국이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 자체도 상당 부분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으로 되었죠. 그래서 지금 뭐 앨런 어장도 그 얘기했죠. 뭐 디리스킹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불안이 결국 미국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쪽과 항상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한 상반기를 조금 지나고 지금 하반기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여기서 뭔가 조금 반등이 안 나고 더 허물어진다라고 네네. 하면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또 미국 경기마저도 네. 조금은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연착륙 내지는 골디락스도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뭐 미국은 어떻게 하는데 나머지 국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니 미국이라고 중국 없이 용수는 제주가 있나요? 물론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영향 받긴 한데 네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상대적으로 보면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데가 미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아까 그 중국의 수입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의존도가 컸다 보니까 물론 지금 공급망 막 다시 재편하고 있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중국이 결국 이런 식으로 불안이 계속이 되면 원화 가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좀 매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올해 회복이 아니라 경착륙을 간다. 네네. 그 경착륙의 기준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4%대 가면은 경착륙으로 보거든요. 중국 작년이 원래 3% 성장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올해 4% 성장을 하면 사실은 경착륙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경착륙이 갔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나돌아오겠죠. 그 부실 리스크 자체가 우리로 전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위안화 가치도 안 좋을 약세일 거고 원화 가치도 사실은 약세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그
미국과의 지금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뭐 이게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사실은 많은데 사실은 뭐 큰 건 없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얘기고 한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중국이 흔들려서 네. 그 말씀드린 그 리스크 자체가 국내로 전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반도체랑 사실 저는 뭐 산업별로야 아니면 아니 전체적으로 뭐 저런 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저는 반도체랑 자동차, 특히 예, 자동차도 중국에서 뭐 안 팔리고 산업적으로는 있고. 이제 수출 뭐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부채 문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네. 지금 부동산 PF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죠. 그냥 물로만 넣는 상황들이죠. 좀 그래도 숨통 틔워준다고 뭐 하는 에서 이제 뭐 그 채권도 뭐 우량 회사채까지 받아준다고 예, 하고. 받아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관리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실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된 상황들은 그렇죠. 예 네.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그 뭐 이것도 연장을 해줄 거긴 하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그 소상공인하고 그 자영업자한테 대출해준 그 금액의 그 만기가 9월이 만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뭐 몇 조 얘기, 80 몇 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부채 문제죠. 오늘 나오다 보니까 또 뭐 새마을 금고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신용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강조드리는 게 중국이 결국 회복을 못하고 여기서 자꾸만 삐걱거리면 우리나라 수출을 안 좋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 자체 뭐 대기업이 어떻게 버티긴 하겠지만 한계 기업들 자체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낮아빠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것이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고 노동시장에도 악영. 그럼 부채 문제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정책 금리의 역전이 별 문제 없었는데 그러한 리스크가 터지면 이제 자금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신용 리스크 자체가 불거지고 하는 이러한 이건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흐름 자체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의 리스크를 단순히 뭐 중국이 안 좋아 이거로 보기에는 조금씩 좀 리스크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지난주 아까 제가 그 피치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 게 지난주에 그 피치가 하향 그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가 그때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물론 그래서 외국인 뭐 주식 매도세도 있긴 했지만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달아 나오는 것들이 결국 왜 밖에서 보기엔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그 신용 등급의 하향 이러한 것들이 자칫 미국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한 리스크들이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유럽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지금 보기에는 중국이 가장 이제 다들 안 좋게 보니까 그거와 연관돼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시장 또 어떤 경기에 대한 비유 자체가 뭐 좋아지다가 최근에 다소 조금 주춤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조금은 좀 이제 의구심이 좀 요새 좀 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게 뭐 잘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네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뭔가 정말 해줘야 되는 네네. 그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저는 그래서 뭔가 해줄 거로 좀 보고 있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아마 지준율 인하와 같은 네네. 그 유동성 공급이 일단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또 부동산 디벨로퍼의 어떤 파산이라든지 이러한 그렇죠. 것들이 또 연쇄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일단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해준다는 전제 조건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해줘야 사실 그 중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중국에서 좀 머물면서. 근데 요새 보면 네. 이미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작년 미국의 그 부동산을 산 중국 자금이 올해 벌써 작년 산 자금이 거의 2배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자금은 이제 나가고 이미 중국계 자금이 일부 상당 부분은 나가고 있는 거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리치가 있겠죠. 그렇죠. 리치 네네. 부자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해외로 돈을 좀 빼돌리는 이러한 경향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뭐 외환 보유고가 확 줄고 하는. 왜냐하면 3조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도 있고 네네. 사실은 중국이 계속해서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이번에도 흑자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3조 달러보다 더 사실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자금이 사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은 여하튼 그래도 풍부한 자금은 그래도 있어서 뭐 이렇게 쉽게 망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림이 사실은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 중국 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좀 회복이 될 거고 예.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짤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예, 그렇죠. 참.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이탈리아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 그렇게 은행이 돈을 벌었다고 난 정부가 이렇게 윈드폴 텍스를 이렇게 한다는. 이탈리아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거 정당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좀 포퓰리즘 정당 비슷하게 사실은 네네. 있었다라 그게 이제 집권을 한 부분들이어서 좀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도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 유럽 주식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지? 중국 얘기도 뭐 하는데 네네. 기사를 뒤져보니까 정말 물론 이게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네네. 윈드폴 텍스가 이제 실제 되려면은 이탈리아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조치가 나왔다라는 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자가 제기가 되면 시장은 거기에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약한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럼 중국이 경기 부양을 안 했을 때 물론 산업이 안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분들이 왜 그 피해를 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약한 고리가 깨질 수 있는 게 우리는 가장 큰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끝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좀 그럼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뭐 저도 오늘 사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긴 네네. 했지만 사실은 뭐 미국 경기라든지 또 미 연준의 금리 어떤 기조 이런 네네.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은 좀 시장은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랠리를 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저는 여전히 좀 강조드리고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뭐 제 점에 항상 맞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니까요. 그 시점에서 사실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일단 1차적으로 미국 금리 자체가 좀 떨어져야 된다. 저 네네. 4%대 금리로는 그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 중에서 8, 9월까지 금리 자체가 조금 하향 안정되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와야 미국도 연착륙 분위기가 더 좀 강화되고 성장률 수준도 사실은 높아서 그 부분을 일단 하나 보죠. 그다음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 이거는 사실은 조금 계속 주시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로 같고 이거는 뭐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당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에 요새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모습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쏠림 현상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 원청적으로 봐서는 기대했던 지금 중국 모멘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업종 이러한 것들이 탄력을 못 받는 부분들이어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중국 리스크를 봐야 되는데 그럼 뭐 그냥 우리가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뭐 미덥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 지준율이라든지 유동성 공급 또 다른 어떠한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지 또 거기에 미중 갈등 문제 사실 미국도 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좀 복원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중국 지금 뭐 외교부장이 뭐 낙마하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여하튼 루머도 참 많아요. 예, 뭐 미중 간에 뭐 지금 이제 G20 뭐 정상회담도 뭐 있고 뭐 에이펙도 있고 해서 그러한 관계성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이러한 갈등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봉합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불안감 자체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중국에 대한 뉴스 플로우 자체는 계속해서 조금은 체크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를 드리고 중국 근데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거의 3% 넘게 나올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회복될 거란 전제가 있는 거고 IMF나 아니면 월드뱅크나 이런 쪽에서도
중국이 회복되는 걸 전제로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기대만큼 안 된다면 사실 그들의 전망이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의 전망이 꺾이는 만큼 실제 경기 펀더멘털은 좀 훼손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무겁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 중요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오늘 되게 좀 저는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